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촉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 평론가님은 얀센 백신 예약했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오기 한 1시간 정도 전에 맞고 오니까 접종 후기를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8시간 만에 다 예약이 완료됐다고. 네. 저는 새벽 2시 반경 오랜만에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고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새로 고침했어요? 새로 고침했고요. 첫 번째 접속했을 때는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기자가 5천 몇백 명. 사실 이제 이게 안 줄어들 줄 알았어요. 워낙에 티켓팅 이런 거 하면은 5천 명으로 떠서 한 30분 지나도 계속 5천 명의 경우가 많았는데 쭉쭉쭉 줄어들더니 이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예. 자, 이제는 백신에 대해서 불신보다는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백신을 서로 맞겠다고 경쟁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만 65세가 넘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난 2일에 맞았고요. 동생도 민방이라서 다음 주 수요일에 얀센을 맞습니다. 저도 금요일에 맞고요. 어머니를 제외한 4인 가족 중에 3명이 백신을 맞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접종자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은경 청장도 상반기 1,300만 명 목표 플러스 알파가 달성될 것 같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으니까 정부가 목표한 11월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집단 면역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오늘 할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네, 조금 전에 검찰 인사가 났습니다. 이제 김호수 총장 취임 후에 첫 검찰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41명의 승진 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사람이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은 결국 이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이 지검장의 후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정수 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조남관 대검차장 같은 경우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고 한동훈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이 부분은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될까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거치에 가장 관심이 컸죠. 네. 그래서 뭐 유임의 가능성도 있었고요. 또 승진의 가능성도 있었고 뭐 좌천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승진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승진이 되면은 아마 내부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법무부와 신임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이제 승진시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뭐 법무연수원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나름 법무부 장관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뭐 흔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친검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성윤 지검장을 승진시키느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법무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제 법무검찰국장이 올라갔는데 여기도 심재철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네,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 지금 신의 자리 유임하기로 결정하고. 근데 심재철 국장이 만일 중앙지검장을 하게 되면 더 큰 반발이 아마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을 테고요. 또 중앙지검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 사건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검사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표신하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은 또 여전히 법무연수원은 아니면 어쨌든 연수원으로 갔잖아요. 부원장으로. 그리고 이 정권과 척을 줬던 인사들이 소위 말하는 뭐 승진을 해도 알토란 같은 자리는 못 갔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진동이 조금 예상되고 벌써부터 언론 헤드라인이 이제 친정부 성향의 검찰들은 뭐 승진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계류되어 있는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반기 전국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5월 등판한다 그랬다가 5월은 지나갔고 다시 6월 등판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6월 등판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전망이 있는 게 7월 초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1심 공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10원 한 장도 남에게 손에 끼친 적이 없다. 뭐 와전됐다고 말합니다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봤을 때는 1심에서 유죄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자신이 뱉은 말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거고 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핵심 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중앙지검장에 갔으면 바랬을 텐데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천되길 바랬을 테고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검사의 폰이 풀려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게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 안에 어떤 게 담겨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쉽사리 6월에 윤 전 총장이 등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인사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평론가들이 윤 전 총장이 인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의 고민도 당분간 저는 더 깊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고 이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계층에게 지원할 것이고 이건 결국 보편이 아닌 선별 지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선별만 복지, 선별만 정책, 선별만 예산을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민 지금 얘기 나올 때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경제 관료로서의 소신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었을 때 그 당시에 분명한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요구했었던 자료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그 해당 금액보다 1.8배 정도 소비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이미 지표로서 증명이 됐는데 왜 계속 지금 이제 선별로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별을 한다고 해서 진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이거 깊이 고민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거는 소신이 아니고 고집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창석 평론가 말대로 2차, 3차, 4차 때 선별로 지급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는 1차 때가 더 좋았다. 그리고 이 선별로 받는 소상공인들도 선별로 주지 마라. 전 국민 다 주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다. 그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선별을 고집한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그냥 아집에 빠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보면 민주당이 4.7 재보궐에 패배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도 보편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별로 지급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 홍남기 부총리가 나라의 국간이 걱정돼서 그렇게 했다면은 선별 지급할 때하고 보편 지급할 때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야 됩니다. 네. 근데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반기에 선별은 첫 번째 보편보다는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큰 차이도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으로 지급하지 않고 선별로 지급하는 바람에 일단 선별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돈을 쓰고도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이나 또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와서 선별 지급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때 아마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선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편으로 이번에는 간다라고 못 박은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기재부가 보란 듯이 우리는 선별로 갑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당과 정이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네. 이걸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또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게다가 민주당의 차기 1등 후보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게 이거는 계속해서 당의 분란 또 당정의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이라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이 논쟁이 붙어서 결국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
당시 이해찬 전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경질시키더라도 강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철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됐었던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선별로 선회를 했었고. 근데 이낙연 전 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홍남기를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부총리로 청구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을 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보편을 받아서 만일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또 한 번 되면 그거는 이재명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보편으로 가지 못하고 선별로 갔는데 이번에 또 홍남기의 고집으로 선별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저는 송영길 대표의 첫 시험대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 체제 때 홍남기 부총리가 강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철시켰고 네. 그리고 선거에 총선 때 분명히 도움이 됐어요. 분명히 도움이 됐죠. 그 재난지원금은 네. 민주당에 도움이 됐고 국민의힘한테는 마이너스가 됐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2차, 3차, 4차 할 때 무조건 선별로 가야 된다고 고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당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을 꺾는다거나 혹은 설득시키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 체제가 저는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지지자들이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네. 어제 오늘 좀 지나서는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비판기가 있는데 이거 설득 못 시킨다 그러면 당 대표로서 위상이 좀 많이 흔들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대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송영길 대표에게 달려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1인당 30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면 15조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고 지금 세수 확보가 좀 돼서 작년보다 19조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 15조를 쓰더라도 4조 정도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송영길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지켜봐야긴 했네요. 아니 게다가 그 2차, 3차, 4차 때 이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두텁게 지원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낮고 더 두께 그게 슬로건이었죠. 1차 때 전 국민에게 뭐 1인당 뭐 평균으로 한 20에서 25만 원, 뭐 4인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2차, 3차, 4차 때는 뭐 한 가게당 한 영업장마다 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많이 줬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소상공인들이 그거 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빚 갚는 거였다고요. 맞습니다. 빚을 갚는다거나 밀린 세를 갚는다거나 네. 그런 거였다. 그리고 돈이 돌지 않잖아요. 우리 월세 경기 내고 하면 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에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뭐 10만 원, 20만 원씩 뿌리면 그 돈 가지고 소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1차 때처럼 3개월 안에 안 쓰면 사라지는 소멸성 화폐로 지급하면 무조건 3개월 안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 돈으로 학원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식당도 가고 하고 돈이 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수출은 역대 최고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수출 너무 좋은데 내수가 지금 부진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건 경제 문제로 봤을 때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돌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네, 좀뭐 살짝 다른 얘기인데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가 공석입니다. 박준영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지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 홍남기 부총리도 교체할 것이다. 개각의 대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던 이유는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계속 믿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유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 경질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네. 당에서는 노골적으로 잘라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대통령이 신임하고 계속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믿고 신임한 사람을 웬만하면 교체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쭉 밀고 가는 그런 본인의 리더십 특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도 좋고 수출도 역대 최고고요. 네. 지금 경제 성장률 이번에 또 높게 잡았잖아요. 조금 네. 더 원래 예상치보다. 그게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지표인데 경제 수장을 갈아치운다? 명분이 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또
정권이 10개월밖에 안 남은 1년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교체하기는 쉽지 않고 이대로 쭉 갈 거예요. 네. 가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홍남기 부총리 고집을 꺾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홍남기 부총리에게 뭐 홍주산이 이런 별명까지 좀 굴욕적인 별명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홍남기 부총리가 더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총장으로 추천한 분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 전 장관을 이제 자신 SNS를 포함해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추천하고 천거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박용진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박용진 의원이 조국이 윤 전 총장을 추천했다는 것은 팩트가 틀렸어요. 인사 검증의 역할이었던 거죠? 예, 여러 사람이 추천했습니다만 윤 전 총장을 추천할 때 조 전 장관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찬성 그룹과 반대 그룹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찬성 손 들어주면서 임명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반대했고 그걸 아마 윤 전 총장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용진 의원은 팩트가 틀린 말을 했고 또 정무적 판단도 지금 못한 게 당 대표가 그 지지자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 대표의 권해에 찬 워딩을 이해하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금 끌고 와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본인도 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라. 그러니까요. 게다가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윤 전 총장도 같이 언급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는 것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 중심이 아닌 이게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동영의 촉 같이 진행하고 있는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조응천 의원 의회 충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주요 설명을 좀 드리면 조응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하면서 법안 심사 소위원장인데 부인은 건축사거든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축사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자신의 부인에 해당하는 직업에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도 되느냐 이제 이 비판인 점인데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해 충돌은 엄격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민주당의 모 의원의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상장 회사도 아니고 비상장 회사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이 기재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이해충돌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보는데 뭐 조응천 의원이 그 간사로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아내분이 무슨 혜택을 받고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지만 오해 살 수 있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예. 거기다가 뭐 이 같이 통과시킨 모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건축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좀 쌓일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스스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오해를 살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갤럽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중인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상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 현상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뭐 바람이 불고 뭐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갤럽 조사는 주관식이거든요. 네, 자유응답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나온 것 같은데 오창석 평론가 말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지금.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가 좀 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문재인 정권에 개헌하기가 쉽지 않아요. 개헌하려면 권력 구조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것만 원포인트로 개헌합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만 원포인트로 해서 여야가 합의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죠. 어렵다고 보고 이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니까. 근데 불가능한 일인데 여론조사이다 보니까 지금 핫한 인물인 이준석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꽤 많은 퍼센트로 나왔다. 3% 나왔다고 지금 제가 들었는데. 네. 예. 근데 뭐 그건 별 의미는 없다. 다만 그 정도로 이준석의 바람이 지금 세게 불고 있는 거.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민주당도 왜 국민들이 이준석한테 열광할까 그런 부분 어떤 것이 변하고 어떤 것이 개혁인가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방송하면서 이준석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하루하루 평론이 달라져요. 제 저 평론이. 처음에는 그냥 촛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태풍이 됐습니다. 허리케인이 됐어요. 네. 그 첫 번째 그렇게 평론했던 거 기억납니다. 결국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첫 번째 평론했던 게 기억나네요. 기억 안 납니다. 예. 네. 자, 기억 안 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촉각의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